자, 우리 일정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일정에 대해서 처음 다시 보면은 자, 그래서 13일 발표대로 하고요. 자, 서비스 브랜딩에 관련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런칭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갖다 하고 이 내용들 중에서 브랜딩에 관한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브랜딩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슈들은 여러분 최종 발표 자료에다 넣어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갖다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서비스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서비스의 명칭하고 태그라인하고 로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잡아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일반적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어요. 이제 다 한 내용들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이런 브랜딩 자료들이 다 만들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서비스의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어떤 그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런칭해 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런칭을 하고 시범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에서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서비스 기획 안에 새로 바꾸는 거. 정혁아, 너는 13일이 좋냐, 20일이 좋냐? 자,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13일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서비스 런칭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갖다가 이 오퍼레이션 시작하고 나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거는 아이디어성 차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디스커버하고 디파인하고 디벨롭하고 딜리버하는 한 텀을 돌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이게 한 텀이 돌아서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 디스커버, 디파인, 딜리버, 디벨롭 단계를 다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갖다 여기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걔네들을 갖다 보고서 그때의 사용자의 이런 저게 따라서 코멘트나 반응에 따라서 걔네들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브랜드 상징하는 건 서비스 명칭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태그라인,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로고 같은 걸 만들고요. 실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내용들은 여러분 만들었던 밸류 프로포지션 그때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그림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그림 원형이 아니라 실제 글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미 여러분들 소개를 했던 세미 케이스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길었댔어요. 사람들의 인지 예비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인지 강화 훈련 도우미 세미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라인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태그라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서대문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나 치매예방센터를 갔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 아무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라인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치매 예방 챗봇으로 그냥 바꿨더니 상당히 그 챗봇이 뭔지도 잘 모르시지만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서비스의 명칭이나 태글라인이나 로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에 막 어떻게 생각하면 중독이 돼서 너무나 쉽고 간편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실제 사용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갖다 간단하게라도 나눠보면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이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그 여러분의 서비스의 이 잠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꼭 한번 실제로 전체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을 브랜드서부터 시작해서 로고라든지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실제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갖다 얻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일 날 최종 발표하기 전에 그 혹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그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그 브랜드나 프로토타입을 갖다 실제로 사용해 보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디멘션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가 뭐다, 그리고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제공한다라는 거에 대한 간단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건 이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 사용자들한테 감각적인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돼요. 이제 특히 비주얼한 게 이제 이때서부터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그 서비스의 특성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주얼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지어는 이런 글과 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비주얼한 모습으로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들 서비스의 밸류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납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든지 프로페셔널한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팀에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팀에 있으니까 그 디자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 그게 어려우게 되면은 그 우리 기존에 있었던 다른 유사한 서비스들, 아직은 우리가 실제 런칭한 건 아니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서비스들 보면서 이런 비주얼한 측면 어떻게 가지고 갔나 이걸 갖다 확인 또는 참조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작은 한 스타트업 팀인 거예요. 지금 서비스를 갖다가 프로바이딩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스타트업 팀의 어떤 팀 스피릿 이런 게 표시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쪽 그 웹 쪽에 비즈니스 쪽에 유명한 이제 잡지에서 그 취재를 왔어요. 취재를 와서 이제 그게 기사화 되었었는데, 그렇게 그 기사화 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현재 그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고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 그리고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릿들, 이런 것들을 그 기자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와서 강조하는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서비스를 제안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피릿,
것을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종 발표 때에는 여러분들 팀 멤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는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임했고 그리고 그게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됐다 하는 거를 실제 여러분들의 최종 발표 자료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카카오톡 처음 만들 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그 아주 라이트한 그런 페이스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팀의 케이스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팀의 케이스에 브랜딩 했던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상 자료인데 요새는 대부분 영상을 찍어요. 그 이제 대부분 티저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메인 광고 영상을 찍어요. 보통 티저 영상은 한 15초에서 30초 사이로 해서 티저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메인 소개 영상은 보통 한 1분 30초에서 한 긴 경우는 2분 30초 뭐 이렇게 가지만 대충 그 정도로 해가지고 티저 영상은 주로 밸류 프로포지션 중심으로 해서 찍고 그 다음에 메인 소개 영상은 여러분 프로토타입 소개하는 걸로 영상을 찍어요.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으면 요새는 너무 이 비디오 촬영하고 또 그걸 갖다 편집하는 게 손쉬워졌기 때문에 이 비디오 촬영하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널 발표 때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은 뭐 티저 영상이든지 아니면 메인 소개 영상이든지 소개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추천하고요. 대부분 프로토타입 만들면 최종 발표 때 대부분 뻑이 나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메인 메뉴에서 그 서비스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동영상을 갖다가 제거할 때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프로토타입의 워크스루를 갖다 주로들 해요. 그래서 제일 사용자가 처음 여러분들 서비스를 갖다 접속했었을 때서부터 핵심적인 서비스 기능을 갖다 사용했었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워크스루를 갖다 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딩 정보를 갖다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안 바뀌는데 그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를 하나를 들면은 이제 세미 같은 경우에 채널이 여러 개 채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쓰는 채널은 페이스북 광고나 카카오 스토리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하루에 10,000원 해가지고 광고를 갖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걸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사이트에 도착해서부터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내비게이션 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시범 런칭하고 나서는 하루에 하여튼 굉장히 소액 정도의 액수를 갖다 걸고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쪽에 광고를 걸어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패스를 거쳐서 어디에서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고 어디서 튕겨져서 나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채널들을 쓰는데 그런 채널을 갖다 써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브랜드나 프로모션 또는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세미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도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시니어 카페 같은 데에 브로셔를 갖다 놔두고서 또는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브랜드하고 앞에 있었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태그라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채널을 갖다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혹시 여러 개의 다중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채널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다중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오프라인의 다중 소스에서는 어떤 걸 갖다 이용하게 할 건지 어떤 내용을 갖다 전달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별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채널 스페시픽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갖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제일 매번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서비스 런칭했으니까 내일서부터 휴가 갔다 올게요. 그래요. 이게 이제 서비스를 한 번도 런칭 안 해본 사람들이 겪는 굉장히 티피컬한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서비스 런칭하면 다 된 것 같거든. 이제 걸어놓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무슨 매출이 막 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렇고 일단 서비스를 걸어놓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컴플레인이 막 엄청난 스케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생각했나?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나? 우리 서비스를? 이런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나? 하는 것들이 정말 이 개발자나 기획자의 상상력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그 실제 사용자들의 그 커멘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서부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콜들이 런칭 딱 하자마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런칭하고 나서 휴가 간다, 뭐 런칭하고 나서 기념으로 회식한다, 이거 굉장히 무식한 일이고요. 그 이제 그때서부터 야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나오는 초기 접촉자들의 이 행태를 모니터링하면은 우리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 런칭하고 나서 그 한 뭐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한 달 정도는 그 굉장히 얼럿된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딜리버를 갖다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수업에서 이제 겨우 서비스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뭐 런칭하고 난 다음 얘기를 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대학교 학부 수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 단계를 갖다 다 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이걸 실제로 런칭해 놓고 나서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런칭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런칭하고 나서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일 첫 번째 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직 문화예요. 물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생각이 깊고 또 오래 준비한 스타트업들은 시작할 때 조직 문화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런칭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런칭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문화나 이러한 내용들은 서비스가 일단 런칭되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요. 뭐 제일 직접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새 52시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내가 최소한 나의 시간을 갖다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공무원 하겠다 또는 공기업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이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단 런칭하고 나서 비상사태도 물론 런칭하기 전에도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힘들다가 런칭하고 나서도 비상사태로 이렇게 밤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좋은 사이였던 조직 구성원들도 싸우기 시작하고 대부분 싸우는 것 같아요. 막 런칭할 때까지는 안 싸우는데 일단 딱 런칭해서 들어가서 조금씩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싸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그냥 싸우면 괜찮은데 뭐 또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래.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걸 갖다 하는 또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에게 여러 번 다시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적어놨던 조직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갖다 했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런칭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조직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떤 폴리시라든지 컬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서비스를 갖다 런칭하고 나서 어떤 그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까? 없다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만들어야죠. 이제 우리 회사의 폴리시라든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그때 만들어 나가는 작업. 어렵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팀에서는 이런 걸 갖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익사이팅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그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나서 그 조직에 필요한 문화들을 갖다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창립 멤버, 스타트업 창립 멤버들은 해당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걸 갖다 다 잘 알지만 바로 그 다음에 팔로우업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기간상으로는 몇 개월 차이 안 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앞에서 했던 친구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실제로 제품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런칭하는 초기 창업 멤버였던 사람들하고 하다못해서 6개월 후에 조인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서비스도 별로 안 바뀌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싶지만 그 앞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서비스를 같이 만들면서 고생했던 친구들 사이에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유대감과 그다음에 공동체 지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이 회사가 크려면 당연히 이제 그 팔로우업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리크루팅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 리크루팅 된 사람들한테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과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조직일수록 아주 작은 스테이지에서부터 포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로스가 많은 거긴 하지만 그걸 갖다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갖다 계속 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FAQ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실제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커멘트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엑셀 시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총대를 메고 엑셀 시트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또는 그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FAQ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FAQ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olicy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policy 그러면은 그냥 이용자 약관 정도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용자 약관도 policy의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용자 약관 외에도 실제로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거는 환불, 반환 이런 그 역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들은 서비스를 할 때면은 서비스가 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접속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멤버십 뭐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간다. 이런 순방향에 대한 것만 열심히 이제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 역방향의 흐름이 생겼을 때가 조직에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멤버십 등록을 하다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서비스를 서브스크립션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 요청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역방향 프로세스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펄리시가 어떻게 그 역방향을 갖다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미리 이 펄리시를 갖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갖다 그때그때 임시 변통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점점 서비스의 사용자들의 볼륨이 커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펄리시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펄리시들을 갖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펄리시들을 갖다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음번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가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들도 여러분들의 최종 발표 자료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언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를 갖다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셋업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모니터링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매일 운영하면서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을 수집을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정량적인 지표들을 어떤 형식으로 가공해서 누구랑 같이 공유할 거다 하는 것을 갖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보면 그게 어떤 최종적인 그런 결과물을 갖다 놨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모 통신회사 우리 회장실을 가보면은 그 회장실에 우리 그 막 시골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아주 촌스러운 전광판이 한 몇십 개가 걸려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보통 대기업 총수 회장실 가면은 되게 멋있잖아. 막 그 건물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막 이런데 엄청 촌스러운 이 빨간색 전등판들 이런 것들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각각의 숫자가 뭘 갖다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총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리얼 타임으로 그 회사의 현재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각 전광판마다 다 한 숫자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랜 한동안 활동을 하는 동안 저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방에서 이제 뭐 여러 번 회의를 할 때가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있으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댔어. 저 두 번째 저거 빨간 거는 무슨 숫자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대답을 하셔. 저거는 오늘 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의 숫자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보면은 뭐 327명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리얼타임으로 지금 현재 총원 중에서 몇 명이 우리 조직원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워킹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금 흐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현재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갖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것도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당연히 새로 유입되는 사용자의 수, 그 다음에 어제 들어왔던 사용자 중에서 오늘도 또 들어온 사용자의 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일, 4일, 5일, 6일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용자들의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아무리 큰 회사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혼자 A서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 같은 케이스도 보게 되면은 원 컨텐츠는 서울대나 연대나 이대 정신과 교수님들한테서 원 컨텐츠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 그 세미 기술진이 챗봇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챗봇화한 작업을 카카오의 오픈 빌더에 입혀서 그 카카오의 오픈 빌더가 못하는 거는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갖다가 뒤에 백업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을 돌리기 위한 구글 서버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AWS 서버를 갖다가 이용하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실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다른 회사 걸 써요. 아주 간편한 간략적인 예지만 이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러 파트너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퍼레이션 상에서의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도와주는 파트너 그리고 여러분 QC를 도와주는 파트너 당연히 여러분들의 펀딩을 도와주는 파트너 이런 파트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지 여러분 서비스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해서 오퍼레이션 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파트너들을 규합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갖다가 리크루팅하는 프로세스 하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화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그 인프라 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본인들의 텐센스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결망을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게 성장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서비스가 오퍼레이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을 어떻게 플랫폼화 할 것인가 처음서부터 물론 플랫폼화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랫폼을 위한 핵심 컴포넌트를 갖다가 스탠드얼론 서비스로 먼저 출시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마켓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조금씩 연장시켜 가지고 또 확대시켜서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서비스 현재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 플랫폼화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세 번째 작업이고요. 이런 플랫폼화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소스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그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요새는 공유 경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공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굉장히 필연적인 액티비티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비스의 확장 방안에서 이런 공유라든지 코크리에이션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여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마인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 서비스의 핵심 밸류는 뭐뭐다 하고 이미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나왔죠.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나왔지만은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었을 때 그게 작게는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그 사용자나 또는 제공자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더 크게는 그 사회
이러한 곳에 어떤 임팩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는 게 이 마인드 트리플 버텀 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그 핵심 썸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우리가 코스트 스트럭처와 레베뉴 스트림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서비스 디자인의 아웃풋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또는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임팩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팩트 비즈니스 또는 임팩트 서비스 임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해서 장기적인 장면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 내부는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물론 우리 같이 조그만 서비스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 무슨 사회적인 임팩트를 갖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거의 많은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다 보면 우리 서비스들이 어떤 임팩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오퍼레이션하고 시작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래서 그쪽 부분들, 소셜 임팩트라든지 환경적인 임팩트라든지 경제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과정을 갖다가 봤고,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딜리버 클래스에서 브랜딩을 하고 있어 걔네들을 갖다 채널별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나서 우리 서비스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구성해고 생각해봐야 될 네 가지 포인트. 그런 네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처음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 기획서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첨부를 한다면은 이제 서비스 기획을 많이 평가했던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조직 내부의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팀이구나. 사료가 굉장히 깊은 팀이구나 하는 그런 임프레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서비스 기획서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최종 발표 때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